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교재 57쪽에 있는 안도환의 만원사라는 유배가사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고전시가에서 시조하고 가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그 다음에 가끔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만원사가 3,500여 구나 되는 긴 장편 유배가사인데 교재에 없는 지문도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에 있는 지문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혹시 이외의 지문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 가사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작가의 특징이나 작품의 특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장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학하고 비문학의 차이가 뭐죠? 문학은 여러분들 구체적인 장면으로 되어 있고 감각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대상을 찾아서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문학은 여러분들 대상을 찾아서 중심 내용을 이해만 하면 되지만 문학은 읽으면서 장면을 떠올리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 장면을 이해해야지 화자의 정서나 시적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지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요약을 해줄 테니까 이해를 한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할 일 없으면 이제 뭐 하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할 일 없어서 생활을 고민하고 낚시, 고기 낚시, 낚기하자니 뱃멀미를 어찌하고 나무배기 하자니 흰모자라 어쩌. 이건 여러분 현대어하고 거의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나 뭐하고 살지? 고기 낚을까? 아니야, 뱃멀미 때문에 안 돼. 나무 벨까? 힘없어. 자리치기, 요거는 돗자리 엮기라고 써놓으시면 되고, 신삼기, 집신 만들기 이런 뜻입니다. 이 삼기란 말은 여러분들 만들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돗자리 엮기와 집신 만들기는 모르는데 어찌하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그래, 동냥이나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중심 내용은 결국 화자가 힘이 없어. 뱃멀미 때문에 고기도 못 잡아. 돗자리도 못 엮어. 신발도 못 만들어. 알았죠? 이제 결국 뭐를 결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라도 하자. 동냥이라도 하자.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냥을 결심한 시적 화자가 탈망건하고, 망건은 여러분 남자들이 쓰는 모자, 머리에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망건을 벗고 갓을 숙여 쓰고 홑중치막 띠를 끄르고, 이 홑중치막은 여러분 남자들이 입는 겉옷, 웃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촉만 남은, 틀만 남은 헌집신에 다 떨어진 거예요, 신발이. 그 다음에 3살 부채, 살도 몇 개 없는 부채입니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됐죠? 부끄러워서. 동냥을 가자니 부끄러워서. 됐죠? 담뱃잎 없는 빈 담뱃대 심심풀이로 가지고 가서 비석비석 걷는 걸음마다 눈물이 난다. 이런 뜻이. 장면 이해되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무슨적인 단어들입니까?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읽고 나면 화자의 지금 모습, 외양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냥을 딱 결심하고 일단 망건은 벗어버리고 갓 쓰고, 알았죠? 그 다음에 겉옷 입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헌집신에다가 3살 부채로 얼굴 가리고, 그리고 담뱃대는 담배도 없는데 빈 담뱃대 들고, 알았죠? 그리고 지금 어디로? 동냥하러 가면서 비석비석은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됐죠? 의태어인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걸어가는 모양입니다. 됐죠? 그 걸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눈물은 뭐겠어요, 결국? 절망감이죠.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화자의 뭐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동냥을 가는 화자의 초라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거기에 뭐까지 흘려요? 눈물까지.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장면이에요, 이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읽어야지 이 시의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그냥 대상은 찾지 않고 그냥 비문학 읽듯이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일부 내용은 이해되고 어느 정도의 상황은 이해돼도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하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수업 듣고 정확하게 장면 이해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나오면 지문을 빨리 읽고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는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 일도 나의 일이 더욱 꿈이다. 여기까지 보면 이해되죠? 지금 혼자 고민하다가 할 일 없으니까 동양 가기로 결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동양 가다가 눈물 흘리고 됐죠? 그리고 결국 자기의 현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현실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자기의 현실을 수용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너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일이 더욱 꿈이다. 엊그제는 부귀자였는데 됐죠? 오늘 아침에는 가난한 놈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대비고 대꾸법이 쓰였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부자가 꿈인가, 과거가 꿈인가, 현재가 꿈인가 이런 뜻이에요. 부자였던 과거가 꿈인가, 현재, 가난한 현재가 꿈인가 이런 뜻이에요. 됐죠? 여기서는 주로 꿈 얘기를 많이 하네. 그래서 뒷페이지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장주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짜 꿈이지? 장주호접이란 단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장자가 나비 꿈을 꾸고 나비가 장자 꿈을 꿨는지 쉽게 말하면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처럼 나도 어느 것이 꿈인지 장자가 꿈꾼 것처럼 나도 어느 것이 꿈인지 모르겠다. 과거가 꿈인지 현재가 꿈인지 모르겠다.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가 꿈이야, 현재가 꿈이야. 나도 뭐가 꿈인지 모르겠어. 한단치보의 꿈인가, 내 꿈은 한단치보의 꿈인가, 남양초려의 큰 꿈인가. 자기의 꿈이 이렇다는 겁니다. 꿈이 한단치보는 여러분 남의 걸음걸이를 흉내냈다 자기 걸음걸이를 잃어버리는 건데 결국은 이런 꿈인가 아니면 제갈공명의 큰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 남가일몽은 다 밑줄거 놓고 그냥 헛된 꿈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헛된 꿈을 깨고 나니까 흉중몽사다. 됐죠? 이 흉중몽사란 말은 여러분 자기가 현실을 꿈이라고 생각했고 그 꿈이 정말 참혹하잖아요. 지금 꿈이 뭐예요? 꿈속에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라하니까 자기가 지금 현실이 초라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몽중에 꿈속에 흉사 현실을 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주 흉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새벽에는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리라 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람들은 여러분 꿈속에서 안 좋은 꿈을 꾸면 그 다음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알았죠?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잖아. 오늘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하지만 아이 그래 내일은 혹시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몽중에 꿈속의 일을 생각하면 현실을 생각하면 아주 흉하지만 그래 몽중 흉사니까 혹시나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 라는 약간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화자는 뭐가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를 결심해? 동양 결심해.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초라한 모습으로 어딜 가? 이런 거 초라한 모습으로 결국 동양을 가다가 눈물을 흘려. 됐죠? 세 번째는 결국 뭘 떠올려? 꿈을 떠올려. 그리고 결국 꿈속에 자기의 현실이 꿈 같아. 그래서 현실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느껴. 하지만 그래도 동양을 떠나면서 약간의 뭐를 기대를 가지고 간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가난한 집은 지나치고 넉넉한 집이 몇 집이지 하고 넉넉한 집으로 간 거예요. 살인문에 들자 할까 마당에 섰자 할까 누구의 모습이니 이게 구체적인 화자가 하는 모습이에요. 화자의 행동이다 이거. 알았죠? 살인문에 들자 할까 마당에 섰자 하랴. 철없는 어린아이하고 소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 가리켜서 이걸 갑자기들 귀향을 갔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갔어. 됐죠? 그랬더니 갑자기 어린아이하고 계집이 야 귀향달이 온다 라고 놀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귀향달이란 말 할 때 이 달이란 말은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전미사.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결국 야, 귀양 온 사람이 온다라고 비웃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결국 이 귀양다리란 말을 듣고 얘가 떠올린 게 이겁니다. A를 잘 보시면 A는 귀양다리란 말을 듣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리가 내가 서울에서 밟았던 다리인가? 아니면 지금 내 신체 일부의 다리를 얘기하는가?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다리란, 귀양다리란 말 자체가 자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을 처음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다리? 도대체 무슨 다리야? 아니, 내가 옛날에 서울에서 밟았던 다리야? 아니면 지금 내 다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다리하고 여기 징검다리하고 다리하고 알았죠? 내 다리 할 때 다리가 소리가 똑같은 동음 이어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죠? 언어유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됐죠? 이거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죠? 판소리나 우리 가면극, 탈춤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됐죠? 이게 요즘 말하는 아재 개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소재는 일단 귀양다리인데 결국 아이하고 계집애가 귀양다리라고 놀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귀양다리란 말을 듣고 나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 귀양 오니까 귀양다리?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니, 서울에서 내가 밟았던 다리인가? 아니면 내 신체의 다리를 얘기하는 거야? 아이씨, 놀리는 말인가? 부끄럽다.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상하다. 고의하다는 말을 꼭 써놓으세요. 이상하다 이 뜻입니다. 아, 이상하다. 다리 지칭이 이상하다. 됐죠? 구름다리인가 징검다리인가 돌다리인가 흑다리인가. 춘정월, 춘정월은 1월을 뜻합니다. 1월 15일 밤에. 상월이란 말은 여러분 보름날을 뜻합니다. 보름날 밤 밝은 달에. 자, 지금부터 이제 다리, 귀양다리란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생각한 다리가 이 귀양다리의 다리가 이 다리인가? 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1월 15일 대보름 밝은 달에 장안시장, 서울 장안에 12다리가 있었어요. 그 12다리가 어떤 다리냐면 이런 다리입니다. 옥호금준 됐죠? 옥호금준이란 말은 옥으로 만든 술동이 금술잔 다리마다 배반이다 안주란 뜻입니다. 알았죠? 다리다리 안주입니다. 적성은 피리소리고요. 가곡은 노래소리, 다리다리마다 풍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얘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12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대보름날 알았죠? 그 12다리에 술과 안주를 쫙 깔아놓고 노래 부르면서 풍류를 즐겼던 적이 있어요. 됐죠? 지금 귀양다리에서 다리가 이 다리인가?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이런 다리인가? 철물로 만든 다리, 판자로 만든 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서 이 두 다리는 여러분들 신체의 다리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량해 할 때의 다리도 되고 신체 일부의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철물다리인가 판자다리인가 그 다리를 두 다리로 돌아들어서 중촌에 됐죠? 중촌 올라서 중촌은 남촌하고 북촌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촌에 올라서 관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마전다리 이게 지금 뭐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12다리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아량 위에 곁다리라 도로 올라서 중학다리 다리 나려서 향다리요 동대문 안에 첫다리요 서대문 안에 학다리요 남대문 안에 수각다리요 모든 다리 다 밟은 다리가 이 다리인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밟은 다리 할 때 이 다리는 신체를 뜻하는 겁니다. 신체의 다리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는 시적 화자가 귀양다리란 말을 듣고 서울에서 자기가 밟았던 다리를 떠올려 본 겁니다. 귀양다리? 그 다리가 이 다리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리가 이 다리인가? 나는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다. 나는 귀양다리는 서울에서 그 많은 다리를 밟았는데 귀양다리란 말은 처음 듣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을 쓴 건 이 귀양다리란 말이 낯선 거죠. 생소한 겁니다. 왜? 동양을 처음 가니까 이런 소리를 듣죠. 이 소리 듣고 나서 저 다리가 무슨 다리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밑에 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여기부터는 여기까지는 결국 서울에서 밟았던 다리를 연상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자기 신체의 다리를 떠올린 거고 귀양다리가 수종다리인가 습다리인가? 수종다리, 습다리는 여러분 부어오른 다리입니다.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는 맞는데 내 다리는 원래 미끄러져서 약간 병든 다리는 맞는데 혹시나 귀양 다리가 내 다리를 말하는 건가? 이런 뜻이야. 자기는 모르겠다. 알았죠? 근데 결국 귀양 다리 할 때 다리가 서울 다리야? 아니면 나의 다리입니까? 자기 다리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리는 말을 듣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생소하면서도 부끄러운 거야. 이해된 거죠? 시적화자는 여러분 능력 없어. 동양 가야 돼. 가면서 울어. 그리고 현실이 꿈만 같아. 근데 결국 귀양, 야, 동양 집에 갔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아유, 귀양 다리 온다. 어? 전 무슨 말이야? 나 놀리는 말이야? 아이씨, 부끄럽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 선생님, 장면 이해되죠, 이제? 이 장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두 손을 들이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그러니까 두 손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들이치면 다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동양을 간다는 건 생활 능력 없죠. 지금 그래서 많이 못 먹은 거야. 허기진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 허약한 상태라고 봐야 돼. 그래서 결국 이제 동양 가서 힘도 없어. 그래서 축 늘어져 있어. 그럼 이제 손하고 다리가 가까워. 그래서 두 손길 들이치면 다리하고 가까우니 손과 다리가 멀다 한들 그 사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층을 조금 높여서 나를 손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이때 손과 이때 손도 동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동음이이어. 손과 손도 동음이이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유의를 한 거야? 말장난을 한 거지. 언어 유의를 한 거예요. 왜?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내가 도대체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내가 도대체 이런 소리까지 들어? 됐죠? 자기의 현실을 더 한탄하고 자기의 현실에 더 절망하겠죠. 됐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먼저 납니다. 이 귀양다리 소리 들으니까 마음속에 드는 건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양 말은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동양 말이 나오더냐? 안 나온다. 장가락 입에 물고 동양 달라는 노랫소리, 긴 노랫소리는 입에 물고 입에서 나오지 않고 아니 나는 헛기침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결국 이 시적화자는 동양다리란 말을 듣고 결국 어이없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걸 느낀 거예요. 부끄러움을. 됐죠? 그래서 동양 어디로 간 집에서 동양 달라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서 있기만. 그때 허리 굽힐 때는 공손하게 그래도 인사하고 내 허리는 가엾어 이렇게 써놔. 가엾어 천한 놈들에게 절이로다. 내 인사는 결국 차서가 없다. 위아래가 없다. 위아래라고 써놓으세요. 위아래 없이 종에게도 존대한다. 그러니까 동양 왔으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결국 이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알았죠? 결국 이제 천한 놈들한테도 급식. 이렇게 계속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 달라고 말은 못하고. 동양 달라는 말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인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니까 굶은 중이 들어오는가. 그 집사람이 눈치를 알고. 됐죠? 그럼 시적 화자의 모습 봐봐. 그럼 결국 화자는 능력 없어 동양을 결심해. 초라한 모습으로 가다가 울어. 그리고 결국 현실이 꿈만 같다 받아들이기 어려워. 알았죠? 그러다가 결국 동양집에 갔는데 결국 어린아이 계집애가 동양다리라고 하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이지? 날 놀리는 건가? 라고 해서 부끄러워해. 그래서 동양 달라는 말도 못하고 결국 계속 굽신거리기만 해. 그때 결국 집주인이 눈치 보고 나서 일로 와, 보리 한 말 가져가. 이렇게 된 거야. 장면 이해되죠? 이제 이런 장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여러분이 세모 치고 쓰고 동그라미 치고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됐죠? 그 밑에 가져가요. 불쌍하고 적재동양 예사오니. 여기서는 여러분 누가 한 소리입니까? 이 집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가져가세요. 불쌍한 귀양살이 온 사람들 동양은 예전부터 늘 있었던 것이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늘 있었던 일이야. 결국 귀양 온 사람들이 동양 다니는 건 흔한 일이 흔한 일. 알았죠? 근데 이 시적화자는 처음 하는 일 아니야. 그래서 막상 보리 한 마리를 받고 나니 마지못해서 치사하고 있는 겁니다. 치사는 뭐죠? 감사인사. 치사는 뭐? 감사인사. 됐죠? 근데 이걸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동양 나와서 귀양다리란 말을 듣는 것도 어이가 없고 부끄러워서 결국 그냥 말도 못하고 고개만 굽신굽신하고 숙이고 있는데
한 집주인이 와서 이거 가져가 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진짜 고마워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 자존심은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러고 결국 나가는 겁니다. 초라한 화자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때 화자가 느끼는 건 뭐겠어요? 결국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알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됐죠? 그래서 뒤에 그렁저렁 얻은 보리를 들고 가져가기 어려우리. 됐죠? 결국 보리쌀을 얻었는데 들고 가기가 어렵대요. 어느 노비가 운반하리. 됐죠? 결국 아무려나 내가 져버리다. 됐죠? 내가 지고 가리다. 이런 뜻이야. 내가 지고 가리다. 결국 이제 보리 한 마를 얻었어. 그래서 그 보리 한 마를 결국 노비가 결국 운반해 줄 건 아니라는 건, 결국 이 사람은 옛날에 노비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옛날에 신분이 좀 높았던 양반이야. 근데 결국 기양살이 와서 초라해진 거야. 근데 결국 천한 사람한테도 그냥 굽신굽신 내서 결국 보리쌀 한 말 얻은 거야. 그 얻은 걸 가지고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결국 지금 먹지도 못하고 지금 허약하고 허기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들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말 쓴 거야. 하지만 그래도 얻었으니까 저가리다. 그래서 가슴 숙여 지려니와 호충치망은 어찌합니까? 결국 보리 한 마를 이제 등에다 짊어지려고 하는데, 가슴 괜찮은데 이 호충치막 때문에 짊어지기가 어려운 거야. 겉옷이 거치장스러운 거야, 짊어지기가. 그래서 주변 머리가 으뜸이니까 그래,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보자. 그래서 한 개 넓은 소매는 구기 질러서 품속에다 넣어버리고, 긴 언덕거리는 제법이 되지만 그래도 괴이치 않겠다. 그래도 언덕이 제법 되지만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겠다. 야, 짊어지고. 그래서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다, 동량도 꿈이고 등짐도 꿈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언덕이 이렇게 있을게요. 언덕이 있으면 이 언덕에 지금 시적 화자가 보리 한 말 들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서 아이고 이게 모든 게 다 꿈만 같다 이러고 올라가는 거야. 아까 여러분 꿈 얘기는 나왔었잖아.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절망적이죠.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지금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덕을 앞에서 밀고 뒤에서 당기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보리 한 말 짊어지고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앞에서 밀고 뒤에서 당기니까 자꾸 이 뒤로 넘어지는 거야. 왜? 힘이 없어서 그래. 허약해서. 허약하다는 건 먹질 못해서 허기져서 그래요. 됐죠? 그래서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아무리 구부려도 자빠지는 걸 어찌하리. 머지않은 주인집에 천신만고 겨우 오니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천배는 무슨 말이냐. 높은 집안의 출입인가. 등에서 땀은 왜 납니까? 이런 뜻이야. 결국 여러분 허약한 상태로 뭘 들고 왔어? 보리 한 마리를 들고 왔잖아. 그게 얼마나 땀이 많이 났겠어요. 결국 시적 화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무슨 높은 집에 들어가나? 땀이 왜 이렇게 나? 주인집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냥 주인집 들어가는 건데 내 등에서 땀이 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먹지도 못하고 허약한 상태에서 보리 한 마리를 들고 왔으니 땀이 날 수밖에. 이해된 거죠 이제 장면? 그래서 주인집에 간 거야. 갔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주인 거덩보소. 이런 건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판소리 사설에 보면 흥부 거덩보소, 저 잡는 거덩보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코웃음 비웃음에 주인이 지금 코웃음 비웃음 치면서 향반도 할 일 없네. 동냥도 하셨네. 귀인도 속절없네. 귀한 사람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셨네. 그래서 밥산 노릇, 밥값이라고 써놓으세요. 밥값 하였으니 저녁밥 많이 먹어. 요게 누가 한 소리입니까? 요게 누가 한 소리예요? 주인이 한 소리입니다. 그 주인이 뭐 하면서 하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 결국 시적 화자는 동량을 가서 귀양다리란 말을 듣고 결국은 뭐를 하나 얻었어요? 보리 한 마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어디로? 주인집한테 주인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주인집에 왔는데 집주인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시적 화자를 비웃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동량 갔다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 주인이 이 비웃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자존심이 진짜 상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내 웃음, 내가 누구겠어요? 그죠? 내 웃음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결국 이제 이 비웃음 때문에 결국 입맛이 싹 사라진 거야.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 매양 하겠느냐. 매양 동냥 다닐 수 있겠냐. 자기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동냥은 더 못 가. 그래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밑에 차라리 굶을 망정. 평생 처음이요 다시는 못할 일이 동냥이다. 차라리 굶을 망정. 이 노릇은 못한. 이 노릇이 뭐예요? 동냥이죠.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그래서 집신 만들기를 하자고 결심한 거야. 그리고 집 한 단을 추려내다가 신날 됐죠? 집신 날부터 꼬아보니까 종이 노끈도 못 꼬는데 새끼를 어떻게 꼽니까? 집신을 만들려면 새끼 꼬기를 먼저 해야 돼. 집신 날을 만들기 위해서 새끼를 꽈야 되는데 새끼는 어찌 꼽니까? 그래서 결국 동냥은 싫고 자기가 먹고 살려면 어떤 식으로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집신 만들기 위해서 새끼 꼬는데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알았죠? 그래서 밑에 다만 한 다발 다 못하여 손이 부르트고 있대요. 근데 결국 새끼 꼬다가 손 다 까진 거예요. 불쌍하죠? 결국. 그럼 시적 화자는 여러분 동냥 가면 안 돼 이제. 가기 싫어.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워. 그랬죠? 그럼 결국 집신 만들거나 돗자리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할 리 없이 어쩔 수 없이 내어놓고 긴 3대를 베껴다가 돗자리 노끈을 베어 꼬니 천수만한 네모 쳐놓고 별표. 이게 핵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만한 이내 마음. 붙일 데 전혀 없음이 노를 꼬면서 결국 돗자리 노를 꼬면서 결국 마음속에 천수만한을 붙이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돗자리 노 꼬면서 자기의 슬픔과 한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든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단어가 이 시의 핵심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자는 그래서 집에서 결국 돌아와서 자기의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면서 뭐에 빠진 거예요, 결국? 슬픔과 한에 빠진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장면을 요약해 준 이유가 문학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데 학생들은 자꾸 추상적인 단어들만 머릿속에 알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이 장면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 가지고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능력 없어. 그래서 동냥 가. 초라한 모습으로 가다가 울어. 알았죠? 현실이 꿈만 같아. 동냥어도로 집에 갔어. 알았죠? 부잣집에 갔어. 근데 어린아이가 계집애가 동냥다리라고 그래. 놀려. 알았죠? 그럼 이렇게 부끄럽고 어처구니 없어. 됐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굽신거리다가 보리 한 말 얻었어. 그리고 주인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집이 놀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동냥은 이제 그만하고 내가 생활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일도 쉽지 않다고 느낀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약이 딱 되잖아. 그럼 이 요약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선생님이 내신 준비하다 보면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다 정리해서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핵심 내용을 이해해서 그 내용 가지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리됐죠? 정리됐죠? 그럼 화자는 분명히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결국 동냥을 갔지만 동냥 갔다 돌아와서 결국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배워서 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보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면 문제가 좀 쉽거든요. 만원사는 소설에 삽입될 정도로 당시 독자들에게 널리 읽혔다. 이유 중에 하나가 작품에 사용된 확장적 서술과 시화화 때문이다. 이 만원사가 여러분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가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요. 이 노래 가사가 임금한테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임금이 불쌍해서 유배해서 풀어준답니다. 이게 그 정도로 유명했던 작품인데 중요한 건 확장적 서술과 시화화다. 그럼 첫 번째, 확장적 서술이란 뭐냐? 여기서부터 잘 봐. 확장적 서술은 뭐냐? 특정 상황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해요. 눈앞에 벌어지는 것처럼 그려. 유사한 상황이나 구조를 반복해요. 됐죠? 그래서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정서와 사건 등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경우 확장적 서술을 통해서 과거 행복했던 서울의 생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로의 복귀를 염원하는 심리를 전달한다. 여기까지가 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A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 여러분들 서울에서 자기가 밟았던 다리를 떠올리죠. 이 다리를 떠올리면서 12다리를 쭉 느려서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확장적 서술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한편 화자의 현재 모습을 시화하여, 됐죠? 제시한 것은 유배에 처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은 자기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이씨, 내 다리 병신다리인데 내 다리 얘기하나? 이 부분은 시화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앞부분은 확장적 서술, 뒷부분은 시화화. 그래서 결국 확장적 서술을 통해서는 뭘 나타냈다? 과거에 행복했던 서울의 생활 모습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생활로의 복귀를 염원하는 게 확장적 서술의 효과라면 희화화의 효과는 자신의 처한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는 결국 서울로의 복귀 염원, 이걸 통해서는 자기의 처지,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독해를 하면 선택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선택지 보면 여러분 여기서 나눠집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젊은 계집이 화자를 향해서 귀양다리라 온다고 놀리는 말은 화자의 과거 서울 생활이 확장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해되죠 이거? 그 다음에 춘정월 15야 1월 15일 밤에 장안시장 12다리를 밟았던 경험도 뭐죠? 확장적 서술입니다. 확장적 서술이고 이걸 통해서 서울 생활의 일면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될 거 없죠. 숲의 다리, 효정다리, 마전다리 등과 같이 서울에 있는 다리들을 쭉 나열하는 것도 결국 서울로 복귀하고 싶은 염원이 들어있는 것, 여기까지 설명입니다. 근데 밑에 4번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안의 다리에 대한 설명 이후, 이게 이후 누구의 다리를 얘기하죠? 화자의 다리를 얘기하는 건 희화화입니다. 화자의 다리에서 언급한 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눈앞에 벌어지는 것처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효과가. 이 효과가 틀렸어요. 알았죠? 답은 4번입니다. 밑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손과 다리의 거리가 멀지 않다고 자신의 손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화자의 이거 시화화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나타냈다? 결국 화자의 처지를 나타냈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도 화자의 처지. 얘네들은 다 서울로의 복귀. 이렇게 연결하면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기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별해서 독해를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 옛날에는 부자인데 지금은 가난한 놈이에요. 알았죠? 대비해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다. 비현실적 공간에서의 경험을 이유로 결국 제시하여 자신의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밑줄 친 니은은요. 자기의 현실이 꿈만 같고 자기의 현실이 이렇게 부정적이라면 그래도 혹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알았죠? 그리고 유배지에서 벗어날 거라는 기대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아요. 이제 화자는 결국 자기의 현실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혹시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 약간의 기대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귿은 화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해서 동양질의 라선, 화자의 부끄러운 심리가 나타나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의문 방식을 썼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등짐을 져야 합니다. 그게 처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아유, 이게 모두 꿈만 같다. 됐죠? 대꾸적 표현을 써서 유배지에서 동냥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충분히 다 이해되는 선택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답을 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런 걸 좀 정확하게 맞추려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지문에 있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라고. 됐죠? 시조도 똑같습니다. 자꾸 여러분 읽으면서 여기다 뭐 동그라미 치고 뭐 절개, 지조, 뭐 이런 자연 친화, 뭐 연군 지정 이런 거 쓰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지문이 어떠한 장면으로 되어 있는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됐죠? 3번 문제도 조선 전기 유배 가사는 이게 원래 정철의 3인국 유배 송민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전기 유배 가사들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었죠? 대부분 이제 간신에 모함받아서 유배 가고 이제 임금한테 억울하다. 나 좀 다시 이제 선택해달라.
그래서 나 임금한테 충성 다할게요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전기 가사라면 후기의 가사들은요 전기 가사하고 달라요.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런 특징이 있대요. 아주 구체적인 일상과 관련된 시어들을 사용해서 삶을 얘 제일 중요한 단어 이게. 그러니까 전기 가사하고 후기 가사를 비교하면 후기 가사가 아주 구체적이다. 됐죠? 전기 가사는 주로 이제 추상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했다면 후기 가사는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 여러분 만원사도 구체적이잖아요. 초라하게 눈물 질질 흘리고 동양 갔다가 결국 보리한 말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 그게 후기 가사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이 작품 역시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어를 사용해서 화자를 박대하는 집주인의 모습과 집주인의 박대로 인해서 자신의 밥값을 해야만 하는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다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 구체적이라는 거. 또한 이 작품의 화자는 집주인과 마찰을 겪으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과정도 구체적이다. 집주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선택지를 보면 화자가 고기 낚기, 나무베기, 자리치기, 신삼기를 언급한 것은 일상적인 시어들이네. 구체적이네. 탈망건하고 헌 집신을 신고 동양에 나서는 화자의 모습은 자신의 밥값을 하려는 노력이네. 맞죠? 밥값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리 한 마리를 주는 주민에게 치사를 하는 것은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화자의 모습을 유배지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유는 말이 안 돼요. 아까 분명히 여러분 치사할 때 뭐라고 써놨죠? 어쩔 수 없이 한 것, 마지못해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보리 한 마리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동양을 간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 한 마리를 받은 게 거기에 지금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주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또는 냉소적인 태도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알았죠? 3번입니다. 답은. 동양을 해온 화자를 통해서 저녁밥 많이 먹으라고 비웃는 집주인을 통해서 집주인의 화자를 박대하는 집주인의 모습. 그 다음에 신삼기를 하고 집단 하나를 가져와서 새끼고기를 열심히 하는 건 집주인하고 마찰이 계속될 거니까 결국 자기는 뭐 해야 돼요?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제 결국 이 마찰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집주인한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 나 혼자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는 건 마찰의 지속입니다. 옛날에 원래 귀양을 오면 귀양살이 온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글에 나타나는 집주인입니다. 그 집주인들이 원래는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줘야 되는데 이 귀양살이 온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여러분 자기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귀양살이까지 오면 귀찮잖아요. 결국 대부분 집주인들이 야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여기서 자. 그리고 헛강 같은 거 하나 주고 여러분 거기서 그냥 자기하고 그냥 지가 먹든 말든 집주인들은 신경 안 썼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귀양 와서 자기 스스로 뭐 해야 돼? 먹고 사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왜? 이게 유배가사니까.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선생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마지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할 건 가사가 좀 길죠. 길면 구체적인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요약을 한 다음에 그 요약한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정리해주면 그거 다 필기해서 암기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문제 풀고 혹 낯선 지문이나 혹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의 국어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작품 해설할 때 만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일단 수능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든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